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일은 10년이 넘었고 내 절친이 실제로 겪은 일이야. 그 당시 우리는 고1이었어. 잘 모여노는 무리 중 그 친구는 유독 피부도 하얗고 여고 친구들 중에서도 몸이 약하디약했던 아이였어. 키도 몸도 왜소했는데 처음 봤을 때 무척 이뻐서 기억에 남던 아이였지. 그 후 몇몇 친구들과 친해져 무리를 이뤄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이며 매점이며 말 그대로 무리지어 몰려다니게 되었어. 근데 그 친구는 유독 겁도 많고 왜소한 몸에 몸이 약해 감기부터 자잘한 병치레를 달고 살았어. 외동딸인 그 아이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아침에 학교 나올 때면 주무시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학교에 왔다가 항상 혼자 있는 집에 쓸쓸히 돌아가 잠이 들면 새벽에 부모님이 돌아오시곤 했거든. 나를 비롯한 친구들은 종종 놀러가서 떡볶이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아이돌이 나오는 TV를 보면서 춤추고 노래도 따라 불렀어. 하지만 새벽에 피곤이 오실 친구 부모님 눈치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저녁을 먹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 그때마다 친구는 매우 아쉬워하면서 좀 더 있다 가라는 여운을 남기곤 했지. 그 친구의 집은 넓진 않지만 작은 거실에 큰 안방과 친구 방, 그리고 작은 방에 옷과 피아노가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으슬으슬 감기 몸살이 걸렸는지 학교에서도 잠만 자더니 결국 점심 먹고 양호실에 갔다가 안 되겠는지 조퇴를 한다고 왔었어. 우린 수업 중이다 보니 나와 다른 친구 한 명은 집까지는 못 데려다주고 교문까지만 배웅했었거든. 야, 잘 갈 수 있겠어? 그냥 마저 수업 마치고 우리들이랑 같이 가지. 아니야. 양호실에 누워있으니까 자꾸 가위가 눌려. 집에 가서 편히 잘래. 가위는 무슨. 다 네 몸이 화하니까 헛게 보이는겨. 엄마한테 일찍 오라고 해. 뻔히 못 오시는데 뭐. 집에 가서 보일러 틀고 한숨 자면 되겠지. 걱정 말고 들어가. 그렇게 친구 혼자 힘없이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린 교실로 돌아갔어.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를 않는 거야. 설마 하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아픈 애한테 피해갈까봐 문자만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아이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까지 오지 않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담임이 친구가 몸이 많이 아파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셨지. 친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우리들 사이에선 큰일 난 거 아닌지 얼마나 안 좋길래 연락도 안 되는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그러나 다행히 다음날 학교에 나온 거야. 우리들은 다들 걱정에 아침부터 다그쳤는데 그 하얀 애가 정말 창백하리만치 허연 얼굴에 퍼른 입술을 하고 말없이 씩 웃기만 했어. 우린 친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아무 말도 못 듣다가 간신히 입을 뗀 이야기는 우리 모두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 그 친구는 그날 아픈 몸을 이끌고 2시 반쯤 간신히 집에 도착했는데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어둡고 싸늘하더래. 친구는
아파서 그러려니 하고 무서운 마음에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컴퓨터에 TV에 욕실 불까지 다 켜놓은 채 보일러를 올리고 잠이 들었대.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 소리가 절로 나오게 앓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가 눌리더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아플 때마다 소복을 입은 채 머리가 긴 귀신들이 나와서 괴롭히곤 했었대. 책상에 엎드려 잘 때, 양호실에 누워서 잘 때 등등 귀신들이 등이며 배 위에 밟고 올라가 못 움직이는 몸을 더 아프게 하더래.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많아서 단순히 이게 꿈이겠거니 하고 말았었대. 그래서 가위를 빨리 깨는 방법도 나름 터득했는데 주변 사물을 짚거나 주변 다른 사람을 부르면 스르륵 풀린다고 했어. 친구는 몸도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가위가 눌리자 짜증이 나서 눈을 떠보니 상황이 심각하더래. 보통 가위를 눌리면 귀신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날은 4~5명 정도 되는 귀신들이 하나같이 흰 소복에 풀어헤친 머리를 하고 자기 팔 다리를 잡고 흔들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마치 끌고 가려는 듯이 몸을 끌며 나가려고 하더래. 친구는 본능적으로 몸에 힘을 주고 끌려가지 않게 버티면서 가위에서 빨리 깨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을 살펴보자 자기 발밑에 있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라디오가 눈에 띄더래. 저것을 잡으면 깨겠다고 속으로 생각한 순간 그 귀신들 중 가장 포스가 있어 보이는 빨간 입이 굉장히 큰 여자가 전현 다리 잡어. 하더라는 거야. 그러자 팔, 다리, 머리를 잡던 귀신들이 다들 일제히 두 다리에 달라붙어서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더래.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 다리를 뻗었고 간신히 귀신들과의 싸움에 엄지와 집게 발가락 사이에 플러그 머리를 끼우게 되었어. 친구는 됐다 싶어서 그대로 발을 당겼고 콘센트에서 라디오 플러그가 뽑히는 순간 거짓말처럼 가위가 풀렸다고 해. 그러자 귀신들은 사라지고 친구는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잠이 들었대.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얼마나 잠들었는지 이미 방 안은 깜깜하더래. 몇 시지? 얼마나 잤지? 내가 방불을 켜고 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체를 일으켜 세워보니 진짜 자기 발밑에 라디오가 있더래. 아차 싶어서 보는데 엄지랑 검지 발가락 사이에 라디오 플러그 머리가 끼워져 있더라는 거야.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꿈이 아닌가 하고 몇 초 가만히 있다가 정신 차린 뒤 발가락에서 플러그를 빼는 순간 그 조용한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민현아,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방금 다리 잡으라고 소리친 그 여자 귀신의 목소리였어. 전원도 꺼진 라디오에서 아까 꿈인 줄 알았던 귀신 목소리가 새어나오자 친구는 기겁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달려나왔다고 해. 다행히 친구 집이 1층인데 달려나가서 경비실에 있는 아저씨께 울면서 우리 집에 누가 있다며 주저앉자 경비 아저씨가 옆 초서 경비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해. 한참을 둘러보던 경비 아저씨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셨고 도둑이 든 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하고 추리닝만 입은 채로 달려나와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고 덜덜 떨면서 경비실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해. 그리고 경비실 전화로 엄마에게 연락해 엄마가 좀 일찍 돌아오셨지만 이미 친구 몸은 불덩이라서 그대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퇴원했다고 해. 그 당시 방에 핸드폰을 놓고 와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며 멋쩍게 웃는 친구에게 우리는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그 친구는 여전히 골골대며 잔병을 달고 살지만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그 귀신을 다신 볼 수 없었다고 해. 그리고 나중에 내 다른 친구와 그 친구가 사주 보러 가자며 용한 점집에 꼬셔서 데려갔는데 이런 데를 네가 왜 와? 다짜고짜 무당이 버럭 화를 내시더래. 얘기인즉슨 신을 받는 사람 외에도 음기가 강해 귀신들이 좋아하고 냄새 맡고 달려드는 체질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다는 거야. 손주가 어떻게 될까봐 너희 집 조상신 할머니가 그리 애쓰셔서 네가 산 줄 알아. 할머니 없었으면 벌써 7년 전에 끌려갔겠구만. 그러더니 교회나 성당 또는 절을 다니든 믿음을 갖고 공양하며 살면서 절대 음기가 넘치는 곳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마라, 가지 말라 하는 데는 얼씬도 말라면서 엄포를 놓으셨대. 그 후 연약했던 그 친구는 말술이 되어 웬만한 장정보다 술을 더 먹고도 씩씩하게 걸어가곤 하지. 병약했던 학창시절과 달리 살도 제법 찌고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친구를 보면서 사람도 밝고 좋은 생각만 하고 생활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었다. 그때 울진에 있는 해안부대에서 전역까지 4달쯤 남은 병장이었을 때 들은 이야기다. 우리 부대는 해안부대라는 특성상 해안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감시하는 게 주 목표였다. 그래서 일몰쯤에 나가 일출 때까지 바닷가에 있는 진지에서 매복을 선다. 3인 2기조 중 우리 조는 나와 일병 후임 녀석과 갓 2등병을 탄 부사수가 있었다. 날은 춥고 시간은 안 가서 2등병에게 무서운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 후임 녀석은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변도 어둡고 분위기도 음침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말조차도 소름이 살짝 돋았었다. 이 이등병이 군대 입대하기 1년 전에 겪은 일이라고 한다. 자기 친구 중에 아버지랑 둘이 사는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근데 이 현철이라는 친구 집안은 약간 어려운 형편이었고 아버지는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시며 이 친구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사정을 돕고 있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 집도 반 지하에 살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현철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한다. 야, 오늘 월급 나오는 날이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오케이, 콜이지. 그렇게 해서 둘은 시내에 있는 한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고 2차까지 갔었다고 한다. 둘은 기분 좋게 취해서 술집을 나오게 되었고 현철이라는 친구가
이등병에게 말했다. 어제 아버지가 지방 현장 가셔서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그래? 그러지 뭐. 그래서 둘은 현철이가 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둘은 간단한 안주에 소주를 먹고 있었고 슬슬 한계에 다다르자 이등병이 말했다. 자기 전에 라면이라도 먹고 이장하고 자자. 집에 라면 있냐? 아니, 라면 없는데? 기다려봐. 내가 사올게. 그렇게 현철이가 라면을 사러 밖에 나갔다. 그 사이 이등병은 벽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다가 기댄 채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한다. 얼마쯤 잤을까? 라면을 사온 현철이가 문을 여는 소리에 이등병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때 이등병이 본 광경은 현철이가 자기를 보면서 마치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본 것 마냥 소리도 못 지른 채 눈만 엄청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몇 초나 지났을까? 갑작스런 비명소리와 함께 이등병을 가리키며, 아니 정확히는 이등병 뒤에 있던 창문을 가리키며 현철이는 그대로 실신을 했다. 놀란 이등병은 한 걸음에 박차듯이 달려가서 친구를 한참 동안이나 깨웠고, 정신이 든 현철은 눈을 뜨자마자 다시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다고 한다. 무언가 없는 것을 확인한 현철은 가쁜 숨을 쉬더니 그제서야 이등병을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너 아무것도 못 느꼈어? 바로 잠든 거야? 무슨 소리야? 뭘 느낀다는 거야? 너 가고 나서 TV 켜놓고 기댄 상태로 바로 뻗은 것 같은데? 뭔데?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듣고 놀라지 마라. 방금 네가 기댄 자리 위에 창문 있잖아. 우리 집이 반지하라서 창문 위 반부터가 땅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네가 기대고 있는 거 봤을 때 눈동자에 흰자가 없는 여자가 창살 사이로 얼굴 반쯤 집어넣고 머리는 다 늘어뜨린 채 창살 사이로 양팔 집어넣고 네 머리 바로 위에서 머리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야. 난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 나는 지금까지 할머니와 전혀 교류가 없었고 할머니에 대한 것은 거의 모른 채로 자라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배웅해 드리자는 생각에 늦은 오후 할머니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지.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낯설었어. 난 일단 절을 올리고 국화꽃을 사진 앞에 내려놓았어. 장례식장에선 흔한 사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낮은 말소리들,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애써 술기운을 빌려 주절주절 이야기를 떠드는 소리, 수저를 놀리는 소리 등등. 난 그런 것들에 약간 정신이 없었고 또 동시에 오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어. 내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슬프다는 기분과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지. 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을까? 왜 모르고 지냈을까 하는 아쉬움이었을까?
혹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 복잡한 그런 심경이었지. 물론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었지만 말이야. 아무튼 난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 이번 장례식이 딱 두 번째의 방문이었거든. 첫 번째는 내가 꽤 어렸을 적이어서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 하지만 장례식장 안을 고요히 채우는 옅은 향냄새, 그리고 검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 약간 흐트러진 채 놓여져 있는 국화꽃들, 그런 것들을 보니 무언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지. 사실 이것은 분명한 기억은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아, 그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기억해낸 일이야. 꽤 어렸을 적 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왜곡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아무튼 그때의 이야기야. 그 당시 누구의 장례식장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었고 부모님의 친구분이나 직장 동료 혹은 그에 관련된 분이셨던 것 같아. 뭐 친구의 어머니라든지 직장 상사의 형제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때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장 한켠에 딸린 작은 구석방에서 있었어. 그곳은 장례식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용도로 쓰이는 방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 때문에 그 방은 그냥 외투를 놓거나 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 같아. 난 외동인데 부모님이 나를 딱히 맡겨놓을 것도 없으시고 해서 장례식장에 그냥 데려오신 것 같았어. 그리고 그곳에 내 또래 아이들은 없었지. 부모님은 이리저리 신경 쓰시느라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고 낯선 사람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동화책 몇 권을 들려주시고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장례식장은 약간 쌀쌀했고 그 방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었거든. 사람들의 외투만이 정신없이 늘어져 있는 그곳에서 난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며 장례식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 그렇게 동화책을 다 읽고 나서 조금 심심해져 그냥 방 안을 멍하니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어떤 아주머니의 얼굴이 살짝 보였어. 별다르게 기억나는 것은 없고 특징이라면 오히려 평범한 것이 특징이었다고나 할까?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흔한 아주머니였어. 그리고 표정이 아주 상냥하셨던 것 같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문 사이로 살짝 내민 채 웃으며 나에게 물었어. 아가, 여기서 뭐해?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 지금 책 읽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주신 동화책을 보여드렸어. 그러자 아주머니가 칭찬을 해주시더니 또 웃으며 물으셨어. 배고프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보니 약간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럼 아줌마랑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자.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잖아. 아줌마랑 가자. 아주머니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때는 역시 별 생각 없었어. 하지만 나는 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낯선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지. 내가 고개를 저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표정의 변화도 없는 채로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이 말만 계속 하셨어. 억양도 속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마치 카세트로 자동 반복하듯이 말을 하는 거야. 그때쯤 되자 나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 아줌마, 누구예요? 그래도 아줌마는 대답하지 않은 채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셨지.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그냥 같이 가자고만 말이야. 뭔가 불안함을 느낀 나는 조금 있다 집에 갈 거라며 거짓말을 했고 그럼에도 아줌마는 떠나지 않았어. 난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에 있는 아줌마가 무서워져서 악을 지르듯이 아줌마는 누구냐며 물어보았지만 계속 그 답답한 대화가 이어졌어. 그러자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께서 방 쪽으로 오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지. 창범아, 무슨 일이야? 여기 아줌마가 자꾸 말 시켜서. 아줌마? 어떤 아줌마? 아줌마는 여전히 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얼굴만 살짝 내민 채로 서 계셨어. 아버지 또한 문 앞에 서 계셨는데 위치상으로는 아줌마 바로 옆에 계셨던 거지. 아빠, 옆에.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꾸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니 정말 답답했지.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결국에 아버지는 내가 졸려서 헛것을 보나보다 하시며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고는 문은 활짝 열어둔 채 다시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때까지도 그 아주머니는 계속 있었지. 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벌떡 일어서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아주머니는 당시 문 너머로 얼굴을 반쯤 내밀고 계셨고 한 손으로 문을 잡은 채 빼꼼히 쳐다보는 자세였어. 그런데 내가 아줌마를 가까이서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줌마를 지나쳐 문을 넘어가 버리자 아줌마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정확히 얼굴 반쪽과 문 너머로 보이는 손 하나를 제외한 몸이 없었어. 한마디로 공중에 얼굴 반과 손 하나가 문을 붙들고 둥둥 떠 있었던 거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벙쪄 있으니까 그때 아줌마가 천천히 얼굴을 돌렸어. 여전히 얼굴 반쪽과 손 하나로 문을 잡은 채 나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아줌마.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나는 너무 무서웠어. 아줌마랑 가자. 순간 저기 이상한 아줌마의 얼굴이 떠 있다느니
몸이 없는 아줌마가 말을 건다느니 그런 말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다고 해.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일이야.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였어.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방문을 열어놓은 채 얼굴만 내밀고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 사실 난 아직도 공포영화 샤이닝의 포스터 같은 것을 꽤 싫어하는 편이지. 이 이야기는 지인의 이야기야. 지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게.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제일 무서웠던 얘기 하나 할게. 2005년 11월 12일, 내가 입대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 당시 입대 일주일 전이라 거의 매일 놀면서 술만 퍼마셨지. 12일인 그날도 친구들이랑 술 먹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이었어. 그 당시 우리 집이 3층짜리 빌라인데 90년대에 지어진 빌라였거든. 우리 집은 3층이었고 입구에 들어오면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 되었던 것 같아. 입구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는데 새벽이라서 깜깜하니 1층에서 불을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위 3층에 불이 켜있는 게 보였어. 복도 계단의 불은 센서가 붙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몇 초 후에 자동으로 꺼지거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누가 올라가면서 불을 켠지 얼마 안 됐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올라가는데 3층에서 깜짝 놀랐어. 웬 처음 보는 내 또래 여자애가 서 있는 거야. 난 속으로 엄청 놀랐지만 태어난 척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해서 게임을 했지.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누가 3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며칠을 지나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입대 3일 전에 그날도 역시 친구들과 술 먹고 새벽에 귀가 중이었지. 입구에서 슬그머니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문득 떠오르는 4일 전 그 일. 속으로 의식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 그냥 피식하면서 집에 들어간 뒤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저 1층부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또각또각거리던 소리는 3층까지 올라와서야 멈췄어. 3층까지 올라온 소리가 멈췄으면 앞집이나 우리 집에 왔을 텐데 너무 조용한 거야. 난 호기심이 생겨 집 대문에 조용히 가서 집 문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렌즈 같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지. 그런데 4일 전 봤던 그 애가 앞집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 센서 등이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이 짓을 반복하면서 계속 있었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무서웠어. 난 계속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애가 앞집을 새벽 3시에 죽치고 보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었지. 참고로 앞집 소개를 하면 나이 많은 노부부만 살고 있었거든. 벌써 우리 집이랑 10년 넘게 살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딸이 3명 있는데
다 시집간 상태고 참 이상하고 기괴한 여자네 하면서 30분 정도 몰래 보고 있으니 4시쯤 돼서야 내려가는 거야. 난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지. 친구들은 미친년 아니냐는 말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앤데 입대한다니까 온 거 아니냐 이런 애도 있고, 여하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그러지 말고 걔가 한 번 더 나타나면 뒤쫓아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날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갔어. 하지만 입대 이틀 전이라서 잠이 올 리가 없었지. 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좀 하면서 새벽까지 버티고 있는데 또다시 1층부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 역시나 시간은 새벽 3시였지. 쿵쿵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다시 구멍으로 밖을 보니 역시 그 여자애가 있었어. 그렇게 몇 분쯤 관찰을 했을까? 불을 켜고 앞집을 바라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켜는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 갑자기 낮에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 한번 따라가 보라고, 그럼 알게 될 거 아니냐는 친구의 말. 솔직히 겁은 났지만 그만큼 궁금하고 뭐랄까 그런 스릴이 느껴졌지. 꼭 이번에 따라가리라 맘먹고 신발까지 살짝 신은 채 계속 구멍으로 보고 있었는데 따라가기는커녕 난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 센서등이 꺼지면 다시 켜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불이 꺼지고 어느 순간 다시 불이 켜지는데 그 사이에 그 애가 돌아서서 우리 집, 아니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순간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지. 그리고 바로 입대해서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제대하고 다시 집에서 살다가 가끔씩 밤에 늦게 돌아올 때면 그때 생각이 나곤 해. 그리고 지금 그 앞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텅텅 비었지. 그 노 부부들은 어딜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군대에 2년 있을 동안 그 집은 빈집이 되었거든. 물론 그 후로는 그 여자애를 2번 다시 본 적이 없어. 그 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곡역은 2009년에 개통했으며 그 전까지는 무정차역이어서 공익요원들만 한 명씩 근무를 서게 되었다. 송정역에서 한 명씩을 교대로 매일 파견해서 주간조와 야간조를 나눠 근무를 서게 된다. 실제로는 무정차역이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은 없고 전화 보고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지하철계의 꿀보직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지는 게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지하철역에 혼자서 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TV가 거의 유일한 낙이라면 낙이었다. 밤의 지하철역은 역무실 말고는 불을 전부 소등을 하는데 선임들이 항상 신신당부했던 게 있었다. 그것은 역무실 안에 있는 작은 방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절대 그 침대에서 자지 말라는 거였다. 정 자고 싶으면 매트리스를 끌고 방 밖으로 나가서 자라며 당부를 했다. 이유인즉슨 귀신이 있어서 무조건 가위를 눌린다는 거였다.
하지만 난 귀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가위도 눌린 적이 없어서 선임의 조언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날 밤 간이 침대라서 좁다 보니 몸을 옆으로 눕혀 자고 있었는데 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다. 난 잠결에 누구지 하며 몸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몸이 아예 굳어버렸다. 특히 허리보다도 머리가 고정된 느낌? 그러더니 내 뒷볼에서 누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잠이 확 깼다. 손발은 덜덜 떨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들었으나 대충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런 식으로 들렸다. 난 기겁을 해서 그냥 눈을 감고 다시 잠들기 위해 애를 쓴 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다. 일어나 보니 아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후로는 무조건 방 밖으로 매트리스를 빼서 잠을 청하곤 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특히 TV가 왜 그렇게 혼자 자주 켜지는지. 알람도 없는 구식 TV였는데 아침만 되면 TV 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분명 밤에는 끄고 잤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후 선로 작업 때문에 직원들이 마곡에 야간 작업하러 들어올 때가 간혹 있었다. 원래는 야간 작업을 할 때 마곡역으로 연락을 미리 하고 오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간혹 마곡역사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야간에 연락을 안 하고 오는 직원들이 있었다. 마곡역의 구조상 역무실과 계단 입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입구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인다. 그런데 직원들 여름 복장이 검은 바지에 푸른색 티셔츠라서 밤에 보면 딱 상체만 보이는데 역무실 창문에서 보면 반 잘린 시체가 마치 허공에서 둥둥 떠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야간에 직원한테 놀라 자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영등포 시장역 지하철 승강장 괴담은 친구 중에 한 명이 공익 다닐 때 겪었던 일이다. 여자를 모르는 우리는 같이 의기투합해서 하루는 목동 메가박스로 영화를 보러 갔다. 그리고 목동 메가박스에 나름 유명한 타로점 보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친구랑 영화 보러 갔다가 그런 걸 좋아하는 내가 타로점을 보기 위해 줄을 섰더니 그분이 갑자기 내 친구를 보더니 공짜로 점을 보면서 한마디 했다. 귀신이 좋아할 타입이야. 앞으로는 그런 데 가지 마.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난 점을 본 후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주었다. 친구는 선택받은 지하철 공익이었다. 지하철역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했는데 지하철역은 은근히 귀신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영등포 시장역에 지원 갔을 때 얘기를 들었다. 예전에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영등포 시장역에도 쓰이지 않는 승강장이 있다고 한다. 신설동처럼
만들어진 개념이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라고 한다. 그날따라 사람도 없고 비도 오는데 같이 일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승강장 얘기가 나왔고 의기투합해서 그곳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내려간 후 그 승강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는데 정말 빛이 전혀 없어서 암흑처럼 깜깜했다고 한다. 그리고 둘이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같이 간 사람이 전화가 와서 친구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천장을 보니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분의 휴대폰 불빛이 문틈으로 들어왔는지 푸른색 줄이 하나 보였는데 친구는 조금만 참으면 눈이 익숙해지겠지 하고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고 전화하시는 분은 전화를 끊고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자 무서워서 되돌아 나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놀란 친구는 천장을 보니 푸른 불빛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다. 근데 아까는 못 느꼈는데 그 푸른 불빛이 문틈으로 보이는 것처럼 직선이 아닌 팔같이 둥근 형태였다고 한다. 아울러 그 팔 아래로 사람 형태가 눈에 들어왔고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에서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뒤 확인도 할 겸 다시 같이 갔던 분하고 들어갔는데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지하에 그런 큰 공간이 있으면 무엇인가 다른 존재를 모으는 공간이 된다고 한다. 과연 그 존재는 귀신이 아니었을까?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내던 곳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가면 나오는 다도해 섬 중에 하나였어. 나는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과 방학이 되고 헤어지게 되자 친구 녀석이 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그래서 그 친구 동네로 놀러가서 며칠을 놀다 오기로 하고 친구 동네로 가게 됐지. 참고로 섬이지만 섬이 아주 커서 그 친구 동네로 가려면 몇 시간은 걸어가야 했거든. 그렇게 방학 기간 동안 친구와 열심히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니다가 하루는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같이 바다에서 실컷 놀다 해가 저물 때쯤 선선해지자 총싸움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놀다 보니 산속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지. 그런데 산속 깊은 곳 평평한 바위 위에 웬 볏집이 있는 거야. 왜 깊은 산속에 볏집이 있지? 이상하게 생각한 우리는 호기심에 볏집을 들춰보자 조금은 누런 천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레 뜯어보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날도 저물고 냄새도 나고 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것을 들춰보니 하얀색 뼈가 잡혔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 과학책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의 뼈가 그 천 안에 있었지. 우리는 너무나 놀라 고함을 치며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나와 내 친구, 또 다른 친구는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 무더운 여름날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한기를 느꼈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잠이 들면 웬 허름한 옷에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피가 흥건한 괴물 같은 아저씨가 내게 다가와 목을 조이는 꿈을 꾸곤 했어.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우리를 걱정하시며 간호해 주시던 친구 어머니는 우리가 산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 어머니와 다른 친구 부모님은 나와 내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의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조금씩 잘라 흰색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대문 입구에 몇 시간을 걸어 놓으시더니 그 주머니를 들고 산에 가서 태워버렸어. 그렇게 하자 시간이 지나서인 건지 친구 부모님이 하신 이상한 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곧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초분이라는 것이었고, 객지에서 객사를 하거나 몹쓸병 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땅에 묻지 않고 깊은 산속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위에는 볏짚으로 덮어서 3년 정도 지나면 시체가 썩고 뼈만 남게 되는데, 그때 땅에 묻는 풍습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이라고 했어. 당시 내가 살던 섬에도 이렇게 만든 초분이 약 3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 난 그때 처음으로 초분이라는 것을 알았지. 초분을 옛날에 할아버지 시절에는 섬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그 당시에는 현대화가 진행 중이라 섬에서도 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상여에 실어 산속 땅에 묘지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친구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초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혼이 극락에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건드려서 아마 우리를 따라 내려온 것이며 우리의 머리카락과 발톱을 깎아 매달아 놓는 것은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 주머니에 담아 매달아 놓으면 그 귀신이 그 주머니를 우리로 착각하여 그 주머니를 대신 데려가게 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주머니에 넣고 몇 시간을 걸어 놓은 후에 산에 가서 태워버려 귀신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초분 옆에는 절대 가지 말라며 꾸중을 하셨어. 어른들도 초분에 가기를 꺼려하고 그 초분의 볏짚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기 위해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해. 아울러 다른 섬에서는 시신을 산속 깊은 곳에 우리처럼 바위에 올려놓지 않고 소나무에 매달아 놓는 섬도 있다고 들었어. 난 지금도 족발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왠지 족발을 먹을 때 나오는 돼지 뼈다귀가 꼭 그때 본 뼈다귀들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지.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일이야. 비록 어린애였던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체험담이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소름이 끼치곤 해. 먼저 이 이야기는 절대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것은 아니며 군대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야.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빈둥빈둥 놀던 시절의 이야기야. 그 당시 제대하고 할 게 없어서 보안 전문 업체에서 잠시 일하던 때가 있었어. 마침 용인에 이마트를 오픈한다고 해서 보안 요원을 여러 뽑고 있었는데 그때 지원하여 이마트 보안 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지. 이마트 정규직은 아니고 이마트 하청업체인 보안업체 직원인 거지. 뭐 하는 일은 알다시피 행사나 이벤트 때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급격하게 몰리니 폴리스 라인으로 막고 해당 지점장 출퇴근할 때 내려와서 인사하고 문 열어주고 이마트 안에서 일하는 알바나 직원들 퇴근할 때 물건을 훔쳐가나 검색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 근무는 주 야간으로 나눠져 있었고 야간은 2인 1조였으며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이 후레쉬를 들고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야. 총 3번씩 도는데 그 큰 매장이 온통 불도 꺼져 있어서 새벽에 순찰 돌 때면 엄청 무섭거든. 특히나 마네킹이 있는 곳 지나갈 때면 섬뜩하기도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 일을 시작하고 3달 정도 지나니 매일 같은 일에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같이 일하던 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 형이었는데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서 보안실에서 게임을 하고 그랬거든.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지. 뭐 자정, 2시, 5시 이렇게 3번 도는데 아마 2시 순찰이었을 거야. 푸드코트를 지나 마켓플레이스라고 마트 내에 있는 슈퍼를 돌 때였지. 어두워서 후레쉬를 켜고 순찰을 하는데 오싹해서 무전기로 형과 얘기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 가다가 저 끝쪽에 있는 냉장고에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안 끄고 갔나 보다 해서 갔었지. 가까이 다가가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누가 그 진열 냉장고 쪽에 있는 틀을 빼놓고 내용물을 꺼내서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야. 뒷모습으로 봤을 때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였는데 순간 겁이 났지만 괘씸하기도 해서 말을 했어. 거기 누구세요? 그러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꾸역꾸역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고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았어. 난 그제서야 무전으로 여기 누가 있으니 잠깐 와보라며 형에게 무전을 날렸어. 그런데 무전을 하기 위해 누르는 버튼을 누르고 말했음에도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듯한 느낌.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어. 마치 누운 채 물에 빠져 시야가 물결에 일렁이는 것처럼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흐려지는데 그때 그 남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크크대면서 앞에 있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기력해지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때 의식은 살아 있었는데 그 남자가 분명 이렇게 말을 했어. 죽겠지. 죽겠지. 그러더니 몸이 나른해지고
마치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남자가 나를 마구 때리는 것 같았고 쌀알같이 좁아진 시야로 볼 수가, 아니 느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잠시 뒤 시원해지는 것처럼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했지. 그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난 누워 있었고 옷은 축축해져 있었으며 머리가 순간적으로 띵 했어. 이상해서 후레쉬로 비춰보니 축축한 건 내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흐른 핏자국이었어.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옆에서는 후다닥 뛰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 학창시절 아이들과 패싸움도 해보고 그랬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기는 처음이었거든. 앞니는 깨졌고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얼른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었어. 난 뛴다기보다는 터벅터벅 걸어서 보안실로 향했어. 가까웠던 보안실은 정말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렇게 보안실에 도착했는데 형이 없었어. 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이리저리 까져 있었으며 진짜 제대로 얻어 터진 거야. 그리고 왠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형에게 무전을 쳤지. 형, 그거 쫓아가지 마. 형, 죽을지도 몰라. 그냥 빨리 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 좀 누워있어. 그리고 얼마 후 그 형이 보안실에 도착했고 앰뷸런스와 경찰을 부른 후 난 정말 말도 못할 피로감에 스르르 잠이 들었고 새벽쯤 병원에 실려가면서 잠이 깼어. 얼굴이 퉁퉁 부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난 다시 정신을 잃으면서 이거 뭔가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어. 다음날 가족들이 오고 형이 왔는데 내가 겪은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리고 정신이 들자 형사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왔고 난 똑같은 설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어.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랬어. 같이 일했던 그 형의 진술이야. 보안실에서 한참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순찰을 나간 뒤 조금 있다가 무전기에서 계속 칙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더래. 그래서 무전기 전원을 껐다 켜봐도 계속 소리가 났고 무전기로 아무리 불러봐도 반응이 없어서 고장이 났나 싶었대. 하지만 별일 있을까 싶어 꺼놓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맨 남자가 안쪽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나가길래 PM급 사원인 줄 알고 엑스레이 투시기에 가방을 넣어주고 안녕히 가라고 인사를 했대. 그런데 그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형에게 말을 했대. 아저씨, 안에 보안 아저씨가 괴물한테 맞고 있어요. 저러다 죽어요. 죽어. 그 말을 듣고 형은 뭔 소린가 생각을 했대. 그리고 그 남자는 사라졌고 방금 무전기와 더불어
뭔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더니 불빛 속에서 누가 발로 밟는 소리가 나길래 직감적으로 싸움이 났다고 느꼈대. 그 순간 달려갔는데 그 사람은 도망을 갔고 그 형은 그 뒤를 쫓아갔다는 거야. 처음엔 내가 죽은 줄 알았대. 그때 피를 많이 흘려서 바닥에 고일 정도였거든. 아무튼 뛰어서 쫓다 보니 앞에 가는 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계단을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뒤늦게 올라갔지만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무슨 환영을 받는데 따라가다가 자신이 차에 치일 것 같은 환영을 보게 되었대.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이야기야.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었지만 당시 그 일로 내가 속한 회사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병가금까지 받기도 했으며 몇 년 지난 뒤에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 요청 전화도 왔었어. 그 후 같이 일했던 형과 술을 먹으며 심령이나 흑마술은 실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 아마도 내가 흑마술에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뭐 인터넷이나 무서운 이야기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들 뿐이지만 분명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었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는 꿈도 무엇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고 그 일 이후 다른 기이한 현상은 없었어.